지난 12월 13일 민주노총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상담소, 총연맹과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입력된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올 한 해 노동상담을 위해 민주노총 문을 두드린 상담자 절반 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임금 상담이 29%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해고, 징계, 인사 이동이 11.7%, 노동 3권, 산업재해, 노동안전 순으로 상담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사대보험에 대한 상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노총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더 많이 찾는다는 건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취약한 노동 3권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 중 2023년도 상담 통계 분석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담 비중을 차지한 해고, 징계, 인사 이동 문제는 작은 사업장에서 더욱 심각하고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징계에 관한 모든 결정을 사용자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도 없거니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든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죠.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 속에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규칙이나 약속을 어기는 이에게 합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혹시 모를 갈등이나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징계가 필요한 것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자를 사장님이나 관리자의 말만 잘 듣는 순한 양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혹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회사의 이익만 탐하려고 징계를 비롯한 인사권을 악용하는 사용자야말로 법적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엿장수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악덕 사용자들이 더 이상 없길 바라면서 오늘 월담의 노동의 수다 32회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친구가 내게 말을 했죠. 기분은 알겠지만 시끄럽다고. 음악 좀 줄일 순 없냐고. 네 그러면 차라리 나갈게요.
월담의 노동상담소, 오늘은 어떤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지 궁금한데요. 이 시간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법무법인 원곡의 조용신 변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영신님 어서 오세요. 네,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신님 반갑습니다. 오늘 노동상담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오랜만에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요? 하는데 어떠세요? 좋죠. 요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슨 일로 바쁘세요? 최근 제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원국에서는 납북귀환 어부 분들의 재심 사건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이게 70년대에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시다가 바다 위에서, 그러니까 해상에서 납북되어서 이렇게 북한에 끌려가셨다가 귀환을 했는데, 그랬는데 귀환을 했더니 바로 경찰이 잡아가서 이렇게 고문을 하면서 이제 거짓 진술을 받아서 수산업법이나 방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셨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이제 재심이라는 것은 이런 형사 사건들을 다시 진행하는 건데요. 최근 재심에서는 거의 다시 이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요. 그렇네요. 네, 이제 과거 국가의 폭력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분들의 사건을 최근에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국가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아니어도 또 나라꼴이 사실 말이 아니죠. 맞아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이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노동상담소 코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12월 말이니까요. 네. 물론 이제 내년 새해에도 월담의 노동상담소는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어떻게 영신님의 자평을 듣고 싶어요. 제가 같이 진행한 이 코너에 대한 평가요?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노동상담소를 진행하면서 공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시지는 않지만 적어도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노동상담소 녹음을 오늘로 한 67번째 하는 건가요? 네, 오늘이 8번째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동안 꽤 어려운 내용도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영신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도 엄청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래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물론이죠. 네. 네. 그럼 내년에도 노동상담소는 변함없이 계속된다고 영신님께서 확답을 주셨으니까요. 저는 이제부터 마음 놓고 오늘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동상담소 주제는 뭔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근로관계와 인사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이제 지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다양한 인사이동에 관한 사용자의 조치, 그리고 그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 방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용현님은 인사이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사이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을 어느 부서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 현장에 배치할지에 대한 대충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방금 용현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반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예. 그런가요? 네, 일단 인사이동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일터에서 일을 한다면 누구나 인사이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일터 내에서의 인사란 이제 채용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각종 인사 이동은 포함합니다. 이제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인사 권한에 기초해서 일터 내부에서의 인사 이동을 행할 수 있어요. 이제 다만 근로조건의 보호라는 노동관계법의 이념에 의해서 일정한 제한을 받죠. 그러니까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게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긴 하나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인사권이 제약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용현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먼저 이 인사권의 행사 조건이나 과정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이제 적합한 노동자를 채용한 이후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쵸? 이제 내가 네네.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업무를 배치받은 노동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적성에 맞지 않거나 뭐 혹은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사용자가 일정한 교육 훈련을 거쳐서 다른 업무에 그 노동자를 배치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일터의 직장 질서, 뭐 근무 규율 이런 걸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징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거나 뭐 근무 수행 능력의 부족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뭐 직위 해제나 대기 발령을 거쳐서 퇴직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관계는 정년의 도달이나 뭐 계약 기간의 만료, 해고, 뭐 당사자의 소멸, 좀 말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채용 이후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일터 내부의 인사이동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신분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것과 노동자의 의욕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서 일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뭐 이런 두 종류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자의 인사이동은 전직이나 휴직이나 뭐 직위회제, 대기발령, 징계, 뭐 당연 퇴직, 의원 면지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고 후자의 인사이동에는 승격이나 승급이나 승진, 뭐 표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일터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이동은 노동자의 귀책 사유 또는 일정한 사유로 인한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터의 취업규칙, 뭐 인사규정 이런 내부의 규정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영신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인사 이동이라고 하는 걸 좀 납작하게 해석했었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인사 이동을 정말 그 물리적인 인력 배치로만 이해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서 재배치도 있지만 승진이나 뭐 징계 같은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지위나 경제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도 이게 다 전부 인사이동에 해당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용현님이 이해하신 대로 인사이동은 노동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가 행사하는 조치들을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사권이 발휘되는 영역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조치는 뭘까요? 첫 번째로 볼 인사이동에 관한 조치는 전직입니다. 네. 전직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노동자의 담당 직종, 부서 등과 같은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 기간에 걸쳐서 변경하는 그런 인사처분을 말합니다. 네. 동일 근무지 내에서 직무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전직이라고 하고 뭐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을 정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전직은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 뭐 인사 교류를 통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 증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징계 처분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전직을 단순히 노동자의 직무 역량이나 적성에 맞게끔 업무를 재배치하는 개념으로만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거든요. 네. 실제로 회사와의 갈등이나 불신 관계에 있는 노동자, 주로는 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전보 발령 같은 불이익 조치를 주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일이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꽤 자주 일어나고 있죠. 네. 이제 우선 전직과 관련된 판례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네. 이제 판례는 이제 법원은 전직은 근로의 내용 또는 장소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직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라서 어느 정도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이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왠지 그 특별한 사정이 뭔지가 이 전직에 있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 용현님이 안산에 위치한 일터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전직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김천에 있는 지사에 가서 일을 하래요. 갑자기. 예, 용현님이 집은 안산이고 가족도 모두 안산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건 뭐 대놓고 일하기 싫으면 네가 알아서 그만둬라 뭐 이런 식으로 등 떠미는 거 아닌가요? 저 같으면 곱게 김천으로 못 내려갈 것 같은데요. 곱게. 곱게는 못 갑니다. 뭐 김밥 천국 가라고 하면 가는데요. 예. 김천이라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일단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근로 조건이기 때문에 네. 근무 장소 그리고 직무 내용 이런 것들은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질문.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제 근로계약서에 직무 내용과 근무 장소를 사용자의 결정에 맡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네.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어렵네요.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본래 자기가 해오던 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바뀌면 좀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익힌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동료를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게 결국엔 전부 시간하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저는 좀 어떤 면에서는 되게 폭력적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조치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판례 말씀드릴 때 이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직 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권리 남용이라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전직을 하는 경우를 뜻해요. 좀 말이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의 필요성이랑 그리고 노동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리고 사전 협의 등 인사권 행사의 신의치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여부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직 명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되고 그 업무상 필요성과 노동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상 필요성이라는 것은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 뭐 인원 선택의 합리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 생활상의 불이익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 느낌적 느낌이 맞긴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조건상 불이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직 명령이 부당한지를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사례로 돌아가 보면 일터에서 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도 안산에서 김천까지 내려가려면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집도 새로 구해야 되는데 그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 입사할 때는 당연히 안산에서만 일하게 될 줄 알았지 누가 김천까지 가서 일하게 될 줄 알았겠어요. 노동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명령을 내렸던 거잖아요. 네네. 용현님으로서는 정말 급작스럽게 김천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일터의 그 전직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받게 될 여지가 큽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의 결정에 맡긴다라고 규정이 있었다고 해도요. 알겠습니다. 네.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일터의 조건상 변화가 노동자에게 일으킬 영향 등 이런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봤을 때 이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렵다. 자,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인사 이동에 관한 조치는 뭐죠? 두 번째로 살펴볼 조치는 휴직입니다.
그럼 휴직에 대해서도 일단 개념 설명부터 들어봐야겠죠? 네. 휴직은 노동자를 이제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그런 사유가 발생한 때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을 면제 혹은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인사처분입니다. 휴직은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정직과 유사한데 징계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정직과 또 구별됩니다. 휴직은 계약 관계는 유지되지만 근로 제공을 일정 기간 면제시킨다는 점에서는 정직과는 유사한 지점이 있는데 네. 정직은 징계 처분이고 음. 휴직은 그렇지 않은 인사 조치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휴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노동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는 상병휴직 혹은 뭐 이제 노동자가 원해서 하는 의원휴직 이런 것도 있고 일터의 경영상 사유에 의해 뭐 재택근무나 고용 조정을 위한 휴직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징계 일환으로 징계휴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가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까지 휴직 처리하는 기소휴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네. 휴직의 종류는 내가 일하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볼까요? 네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다가 이제 상사 혹은 뭐 동료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장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휴직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이걸 승인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미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일하러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거죠. 나는 못 나가는데 승인을 안 해주니까 계속 휴직을 좀 이렇게 승인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결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해고를 한 거예요. 이 해고는 정당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뭐, 저희 둘밖에 없으니까 녹음실에. 이것도 앞뒤 상황을 잘 따져봐야겠지만 그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노동자의 휴직 요구가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승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셨어요. 아! 네. 일단 용현님 말씀이 맞고요. 네네. 이제 하나하나 좀 보자면 노동자의 신청에 의한 그 의원 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돼서 의원 휴직을 하려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더라도 괴롭힘 신고자 혹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휴직 신청이 거부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아요. 정당하지 않은 휴직 신청 거부 중 결근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 또한 징계권 남용이나 형평성 원칙에 반해서 무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네. 모든 일은 앞뒤 맥락을 잘 따져가면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꼭 법원 판결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네. 만약에 상사의 폭행 같은 사유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결근한 그 사정만 딱 떼가지고 법원이 살펴봤다면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휴직 처분은 징계의 하나인 정직과는 구별된다는 점, 네. 그리고 휴직의 종류는 회사 취업 규칙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점, 그렇죠. 노동자가 원해서 신청하는 의원 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이 세 가지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임사 이동에 관한 조치는 뭘까요? 네. 전직 휴직에 이어서 이제 볼 내용은 직위 해제에 관한 조치입니다. 직위 해제. 발음도 어려워요. 직위 해제. 직위 해제는 뭐 대기 발령이라고도 하는데요. 노동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합니다. 직위 해제는 이제 잠정적인 인사처분인데요. 복직의 해제이기 때문에 직위가 부여되지 않고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과 다릅니다. 반면 노동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는 또 휴직과 비슷한 측면이 있죠.
이거는 아까 휴직과 정직의 차이처럼 쉽게 그게 분별이 되지 않네요. 아, 그래요? 좀 어려운가요? 네. 그럼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직위 해제를 받은 노동자는 어떤 직무도 못하게 되고 승급이나 보수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하죠. 직위 해제를 기초로 해서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불이익한 인사처분, 뭐 징벌이나 징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제 판례는 노동자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있어서 해당 노동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인 보직의 해제에 해당된다라고 보면서 직위 해제는 징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례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직위 해제 조치가 징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실제로 해고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 노동자는 아무런 일도 못하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나 승급에서 불이익이 생기는데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취업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네. 직위 해제 이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보직 또는 업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위 해제에 이어 당연 퇴직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원래 저희가 처음 살펴봤던 해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네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이 취업규칙이 이렇게 직위 해제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 사용자로서는 그냥 해고하고 싶은 사람은 직위 해제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징계성 조치 같은데요. 그쵸. 네.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해고 수순을 밟기 위한 조치로밖에 안 보이긴 하죠. 이것도 한번 판례를 살펴볼게요. 네네. 네, 판례는 직위 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다음 그 기간 동안 직무 수행 능력을 회복하거나 근무 태도를 개선하는 등으로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등 직위 해제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행해진 당연퇴직, 면직 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사건은 이제 노동자가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던 사건인데요. 네. 이제 법원은 적법하게 직위 해제를 받았던 그 노동자가 직위 해제 받았던 그 기간 중에 근무 태도를 개선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이렇게 근신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이후에도 명예훼손 행위를 수회에 걸쳐서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근무 태도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에는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면직 처분도 정당하다고 봤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사안사안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법원 판결을 뭐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건데요. 네. 말씀해주신 사건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좀 네. 이상하죠. 제가 봤을 때도 법원의 판단이 좀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면직 처분은 그 실질이 해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징계 해고를 위한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해야죠. 그런데 직위 해제가 됐고 직위 해제를 해제할 그런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를 위한 절차와 사유를 준수해야 될 사용자의 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좀 전향적인 그런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위해제가 인사이동 조치로서 갖는 부당한 측면, 특히 법원 판례를 볼 때 징계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오늘도 제가 선곡을 해봤는데요. 함께 들으실 노래는 전설적인 락밴드 비지스의 Staying Alive입니다. Well, you can't take
steady breaking and everybody shaking and they're staying alive, staying alive.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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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ing alive, staying alive.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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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ing alive. 오늘 월담의 노동상담소 시간에는 근로관계와 인사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전직, 휴직, 직위해제는 이제 법과 판례가 이제 징계라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인사이동, 인사명령이었고요. 네. 이제부터는 징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징계의 법적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징계란 통상적으로 경영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직장 규율 질서를 위해 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제재벌로서 이제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말합니다. 네. 이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 근로자 수 10인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징계 처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는 취업 규칙을 만들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징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의 요건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그런 요건들은 대부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이렇게 징계 요건을 정하고 있고 그런 요건들을 충족했다고 해도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뭐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 요건을 일일이 다루진 않고 네, 대부분 회사 취업 규칙에서 규정하게끔 돼 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근로기준법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 취업 규칙 작성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도 있겠네요. 네, 용현님이 방금 잘 짚어주셨듯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징계 처분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취업규칙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이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10인 이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고민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인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네. 근로계약서에 이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기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취업규칙이 없으니까 근로계약서에 넣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없으면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을 넣자라고 이제 요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에게. 네. 네. 그럼 이제 징계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용현님이 아는 징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저는 일단 감봉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직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감봉 정직 있고요. 이제 네. 경고, 견책이라고도 하죠. 경고, 그다음에 감급, 감봉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감봉, 그다음에 정직이 있고 강등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해고, 뭐 이 정도가 징계 종류입니다. 이제 정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감봉이야 뭐 급여 삭감 조치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거고요. 경고, 정직, 강등, 해고도 이게 징계라고 하는 건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아무래도 기억에 또렷이 남겠죠? 그럼요. 이제 이번에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회사에서 심할서를 쓰라고 했대요. 음,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심할서를 쓰라고 강요했던 거죠. 이제 보통 심할서는 업무를 하면서 뭐 과실이나 뭐 규정 위반을 범한 사람이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죄하여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쉽게 그쵸. 말해서 뭐 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라고 쓰는 그런 문서인 거예요. 음, 근데 이분은 이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제 심할서를 못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경고 징계를 했고 그 뒤에는 정직 징계까지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어, 용현님, 네. 이런 심할서 써도 되는 걸까요? 글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직장 상사가 다짜고짜 나한테 심할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일단 저는 되게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모든 인간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제 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굳게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양심에 따라서 심할서에는 쓸 내용이 없겠죠. 음, 그런데 계속 쓰라고 강요한다면 이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헌법 위반이죠. 네. 예, 위 사례의 경우에도 부당한 심할서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던 거라 부당 징계로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죠. 그렇군요. 네. 역시 정의는 살아있나 봅니다. 이 상사가 부당하게 심할서 쓰라고 하면 괜히 주눅들 필요는 없겠네요. 맞아요. 상사의 지시가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이제 요즘은 회사에서 심할서를 쓰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경위서를 쓰라고 그러죠. 네, 경위서는 좀 심할서랑은 조금 다릅니다. 네. 이제 어떤 일, 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일이 벌어진 그 경위를 작성하는 문서를 경위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그냥 사실에 기반해서 있었던 일을 쓰면 되는 거고 이제 사용자는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그 뒤에 잘못을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했던 건지를 따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심할서 작성 문화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회사에서의 경험은 아니지만 아주 어릴 적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반성문 쓰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건 아예 제목, 그 문서 제목부터가 반성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잘못했다고 쓰라는 건데 이 구체적인 상황은 이제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쓰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막 쥐어짜서 잘못했고 뭐 반성한다 이런 느낌으로 써서 낸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을 가지긴 했는데 이런 종류의 문서를 네. 회사에서도 심할서라는 이름으로 강요한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 한심한 일 같아요. 근데 용현님은 어렸을 적에 반성문을 자주 쓰셨나 봐요. 아 그건 아니고요. 어쩌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뭔가 사건에 휘말린 것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좋았던 경험은 아니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왠지 모르게 많이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그렇지 않았나요? 아, 왠지 용현님은 어렸을 때 개구쟁이였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굉장히 저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아, 그래요?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듣던 그런 오. 착한 아이였습니다. 뭐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 다시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대부분은 일터에서 징계의 사유를 삼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근무 태만, 뭐 업무 명령 위반, 직장 규율 위반, 일터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하는 행위, 품위 유지 위반, 경력 사칭, 뭐 이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 그리고 사업장 밖에서의 범법 행위, 뭐 그리고 또 위법한 쟁의 행위나 이제 업무상 범죄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징계의 사유로 삼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접해봤던 징계 사유는 근무 태만이나 명예훼손이나 뭐 업무 명령 위반 이런 세 종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그런 노동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징계를 때릴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유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징계를 할 수 있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네, 일단 취업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잘 수행해야 됩니다. 노동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그리고 징계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열릴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그 노동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규정된 징계위원들의 의견으로 징계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 절차도 진행해야 되고요. 이런 이제 일련의 절차들을 모두 다 수행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징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네. 하긴 그런 것도 권한 남용일 수 있겠네요. 네. 네. 게다가 이런 징계 절차를 다 수행했다면 징계가 정당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징계권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균형이 상실된 경우, 이런 경우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서 그 징계를 무효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양정이 과하면 아무리 절차를 잘 지켰다고 해도 그리고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그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차만 잘 지킨다고 해서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것도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판례는 이제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취업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던 경우 이제 어떤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거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고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 사회 통념상 균형을 갖춰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네. 예를 들어서 근무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봅시다. 네. 그럼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 경고만 할 수도 있고 정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경고가 아닌 정직 징계를 했다면 그만큼 근무 태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한두 번 지각을 했다거나 뭐 업무 시간 중에 좀 졸았다거나 뭐 사용자가 지시한 내용 중에 극히 일부를 누락했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근무 태만을 했는데 정직 2개월 징계를 했다면 그리고 또 그 일터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직장 내 성희롱을 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그런 사례였다면 그럼 좀 근무 태만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하는 게 사회 통념상 과한 징계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네요. 네. 제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면 네. 한두 번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징계 처분이 예전에 뭐 같은 직장에서 성희롱 가해를 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는다면 정말 억울해서 분통 터지고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거 상벌 경력이나 뭐 비행에 대한 반성의 정도, 뭐 징계 사유의 경위, 직무의 특성, 개전의 정이 있는지, 뭐 그 회사 내에서의 과거의 징계 이렇게 사례들, 뭐 이런 이렇게 경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 통념상 균형을 맞춘 경우여야 정당한 징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법원은 무엇보다 재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내려진 징계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만한 징계 내용인지를 그런 걸 중요하게 보고 있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치는 뭔가요? 지금까지는 좀 우울한, 뭐 부정적인 그런 징계나 직위해제, 휴직이나 전직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인사명령, 승진과 표창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채찍만 있을 수 없죠. 그 승진과 표창 이런 것들이 바로 당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노동자가 뭐 하나 잘못하면 득달같이 막 달려들 생각만 하는 회사라면 아마 다들 숨막혀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할 것 같거든요. 뭔가 좀 이 맛에 회사 생활 하는구나 할 그런 건덕지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게요.
이제 물론 승진이나 표창이 꼭 주어지지 않더라도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분위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승진이라는 것은 이제 보직을 포함한 일터 내 지위 혹은 직위의 상승을 말합니다. 따라서 승진에는 노동자가 보다 유리한 직무로 수직적 상향적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의 증가를 수반하는 이제 승급까지도 포함합니다. 네. 네, 그리고 표창이란 노동자의 장기 근속, 뭐 개근, 뭐 재해 방지 공로, 선행 이런 사유로 사용자가 해당 노동자에게 상장을 주거나 상품을 주거나 상금을 주거나 승급을 시키거나 승격을 해주거나 뭐 이러는 거를 말해요. 영신님. 네. 그러면 승진이나 표창도 징계나 다른 일반적인 인사명령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만한 그런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승진이나 표창은 해당 노동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좀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승진 및 표창이 인사 고과 제도와 결부되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차별 혹은 뭐 복수 노조가 인정되는 경우 조합 간의 차별 뭐 아니면 뭐 남녀 간의 차별, 사상이나 신조에 따른 차별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일정한 법적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승진이나 표창을 인사권자가 행하는 경우에도 어떤 차별이 없도록 방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표창을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있겠고, 그리고 교육 배치나 승진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뭐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창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네. 승진은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승진이나 표창의 기준은 근로조건에 해당되니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네, 예컨대 이제 어떤 사업장에서 조합원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위로의 승진 인사를 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승진을 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의도 없이 그냥 갑자기 승진을 시켜서 이 노동자는 조합원으로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이런 사례에 대해서 법원은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네, 결국 승진이나 표창 제도의 운영도 자율적으로 노사가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설치해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승진과 표창에 관한 인사 규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 인사 이동에 관한 여러 조치들과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아무리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더라도 그걸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담의 노동상담소 오늘 상담 주제는 근로관계와 인사이동이었고요.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노동관계법을 오늘도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님이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영신님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 연휴 보내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영신님과 인사하면서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3호선 버터플라이의 꿈꾸는 나비입니다. 나비야 뒤터부 네 과거의 슬픔을 뚫고 가볍게 아주 가볍게 날아라 깊은 밤
오늘 방송을 닫는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회사의 징계 조치에 관한 판결 소식입니다. 2016년 7월 16일 세종시 부강공단의 한 사업장에서 티오비스라는 물질이 300리터 이상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티오비스는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하면 황화수소로 바뀌어 사람에게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는 페놀계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고를 수습하던 세종소방본부는 반경 500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남덕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콘티넨탈 지회장은 당일 소방본부와 통화를 통해서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위험상황 신고를 접수하고 사업장으로 방문한 근로감독관은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남덕 지회장은 과감하게 동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사측은 조 지회장과 동료들에게 공장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했고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조 지회장은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 지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지난 11월 초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작업 중지권을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는 조 지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7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현장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작업 중지권은 일터의 위험을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법에는 작업 중지권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조항을 보면 노동자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요.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조항이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노동자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이번에 해석한 겁니다. 경영권과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힘이 제 아무리 세다고 한들 생명 안전을 비롯한 노동자의 기본권까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될 노릇이죠. 특히나 일터라는 공간은 고용과 임금을 매개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안 그래도 많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징계 등 인사권의 남용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위험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나와 동료를 지키기 위한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선택 아닐까요? 이번에 늦게나마 대법원이 작업 중지권 의미를 되짚어준 만큼 앞으로 일터에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임용현이었습니다. 모쪼록 따뜻한 연말 되시고요.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